안녕하세요, 피해복시입니다. 자, 오늘은 공유지분 투자 사기에서 이제 가장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유인책. 판매원은 몰랐으니 나는 죄가 없다, 몰랐으니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릴까 합니다. 분명히 유인책이라고 하잖아요. 피해자들, 투자자들을 그 회사로 부른 사람들, 전화를 하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든 간에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다 치지만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었거든요. 느낌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느낌은 뭐냐, 직장 조건이 너무 좋아요. 취업 조건이 좋다는 건 10시에 출근해서 뭐 4시, 5시에 퇴근을 하고 월급이나 일당으로 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수수료 10%를 줘요. 내가 판매한 토지 금액의 10%, 내가 사도 10%, 내가 팔아도 10%를 줘요. 그 다음에 막상 출근해 보면 회사가 되게 좋아요. 뭐 환경도 되게 좋고, 뭐 텔레마케팅 자리가 좁지만 전체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실이 너무 좋고, 사무실이 의리의리해요. 거기에 운영하는 뭐 팀장도 있고, 뭐 전무도 있고, 위에 사장도 있고, 대표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이 거기 연관돼 있겠죠. 근데 이 투자 목적으로 땅을 파는데 회사가 너무 많은 거를 비용을 쓰죠. 생각해보세요. 100만원짜리 땅을 팔고 있는데 수수료로 10% 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 월급 다 주고, 그 회사 임대료 내고, 거기 회사 유지해야 되죠. 그럼 언뜻 봐도 야, 그 땅을 사서 파는데 싸게 팔 수는 당연히 없지 않잖아요. 당연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비용을 말 그대로 그냥 자기네가 감수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판다? 그렇죠. 투자하라고 하면서 판단 말이에요. 투자라면서. 다시 한번 이용해보면, 내가 이 땅을 갖고서 이분한테 투자로 팔았어요. 그 이분의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받아갖고 나중에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4배 비싸게 팔았어요. 그럼 이분은 수익이 나려면 4배 이상으로 가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싼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4배씩이나 내가 4배 팔았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이 업체가 팔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직원 모집하고 모집 공고하고 하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사기꾼이라는 소문 듣고 얘기 듣고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사람한테 수당 줘, 관리하기 힘들지만 관리에 사무실 의뢰리에 비싸게 돈 주고 인테리어에 수많은 비용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요. 회사 이름 바꿔가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엄청 남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투자 목적으로 팔았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덤탱이 씌우고 사기치려고 팔았겠어요? 그렇죠. 사기치려고 파는 거죠. 이 사람 투자자한테 투자라고 팔았지만 실제로 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 회사 분위기만 봐도 그렇거든요. 가끔 그 회사 가면 그런 말 한대요. 아니, 가격 비싸게 판 건 문제될 게 없어. 우리가 싸게 사서 우리가 비싸게 파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뭐가 문제다? 비싸게 판 게 문제라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판 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팔았으면 상관없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잘 봐요. 아파트 같은 거 땅 사갖고 거기다 건물 짓고 뭐 여러 가지 뭐 시멘트, 그 다음에 뭐 설계, 일하시는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노력이 들어가갖고 우리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원가보다 비싸게 팔죠. 당연하죠. 근데 그들 뭘 하면서 팔아요? 야, 이거 하나에 5억 10억인데 너 살래? 분양 공고 내고 청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정보가 다 어떻게 돼 있다? 공개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비싸게 팔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투자라는 거 이거 사갖고 또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하지만 아파트 아까는 저 갖고 비싸다고 설명도 했고 이거 살 사람도 손들어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투자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 토지에 투자하는 것과 완전히 틀린 개념이라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자랑하면 Z 폴드 5를 주고 바꿨습니다. 얘가 200만 원이래요. 전 알고 있었어요. 200만 원 비싸다. 하지만 이거 원가 세밀하게 따져보면 2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기술비고, 그렇죠. 노하우 이런 것들 때문에 200을 받았겠죠. 근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하는 말은 그거예요. 삼성이 이거 200에 비싸게 팔면서 니들한테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자기네가 기술 갖고서 싸게 구해서 기술 갖고 비싸게 판 것 뿐인데 뭐가 문제 있냐. 문제 없죠. 왜? 삼성한테 내가 이거 갖고서 투자 목적으로 사라고 저한테 권했어요? 아니에요. 이용 목적으로 권했다는 거예요. 휴대폰 쓰면 뭐가 좋고 이런 설명을 했지, 이거 가만히 사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3년 뒤에 4년 뒤에 2배 돼요 5배 돼요 이런 말 하지 않고 팔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살 때 다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투자 목적이 아니고 이용 목적이니까 내가 이거 사야겠다 결심하고 산 거라고요. 짜장면 얘기 한번 얘기해볼까요? 먹는 거 얘기, 뭐 피자 얘기? 뭐 그런 얘기 가끔 하더라고. 짜장면이 비싸게 파는 거 밀가루값 얼마나 된다고 당연히 한 거죠. 비싸게 팔아야 남죠. 근데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이거는 왜? 뭐라고 하면서 팔았어요? 먹으라고.
이용하라고 팔았잖아요. 근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그 토지를 팔면서 어떻게 팔아요? 이걸 갖고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하라며. 이용하는 거를 갖고 말을 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팔았다고요? 투자하라고. 그럼 짜장면 같은 경우 이거 있잖아요, 사장님. 3일 뒤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 5배 돼요. 이렇게 하면 투자로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를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가 대비 비싸게 파는데 무슨 목적으로 판다?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 소비자들이 모든 걸 다 알아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틀리다고요. 뭐 하라고 팔았다고? 그쵸. 투자하라고. 이걸로 뭐 하라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얻으라고 팔았지만 실제로는 뭐다? 지들이 비싸게 덤탱이만 씌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별거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취업한 그 사람들은 이거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당장 처음에는 혹해서 들어갔지만 일단 자기한테 먼저 이걸 사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사팔가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든지 팔든지 가든지 거기에 그 업체들만의 그 직원들만의 구호라고 합니다. 구호.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사라고 했을 때 몰랐겠냐고요. 알았겠죠. 하지만 뒤에 있는 뭐가 내 눈을 가린 거다? 그렇죠. 돈. 내가 이거를 사거나 내가 이걸 권했을 때 10%.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태환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 태환이 그 당시에 그 피해당한 금액이 10몇억 원이라고 이제 방송에 나왔었어요. 투자한 돈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태환 아버님이 그걸 사신 건데 그분이 이제 속아서 12억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받은 수익은 대략 10%. 1억 2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어떤 일을 해서 말 한마디로 말 여러 마디로 1억 2천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는데 연봉 3천만 줘도 난리라는데 4년 벌 연봉을 한 방에 버는 거라고요. 돈에 미친 거죠. 돈이 쉽게 버니까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파는 게 문제다? 투자라고 속여서 판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가격을 속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을 투자라고 해서 이거 팔았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산 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걸 증명하려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고 통계도 만들고 10만 명에 대한 것도 책을 쓰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약간 조금 흥분을 했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또 워낙 서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좋아하니까 자, 판결문 하나를 볼게요. 이 판결을 보면 제가 이제 되게 놀란 건데 이 공유지분에 이게 투자하면 2명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샀던 사람과 이거 팔았던 유인책, 아까 수당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권했던 사람들 이 둘만 남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팔아서 그 회사를 만들어서 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쩐주라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올게요. 이게 막대한,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막대한 자금력. 제가 그때 금토동 제가 73 얘기하면서, 그거를 팔아서 최소 수익이 한 예상은 비용 다 빼고 600억 정도가 순수익이 됐었을 거라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수많은 땅들을 팔았다고요. 그럼 자금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 판결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은, 아니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공인중개사 당연히 엄청난 법조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금액적으로 싸겠죠. 아니면 뭐 법무사, 아니면 뭐 그냥 개인 변호사,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정서상으로 가격이 이제 비싼 수임료를 내지 않으면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할 거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편견에 비추어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엄청난 로펌을 써서 그렇죠. 어떤 법정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고 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성비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뒤지고 뭐하고 찾아서 간신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둘이 딱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여기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엄청난 뭐 법무법인 돈이 많잖아요. 뭐 10억, 20억 수임할 수 있는 뭐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기껏해 2, 300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봐도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이기는데 분명히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니게 만드는 힘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느낌이죠. 분명히 죄는 맞는데 무죄 느낌이면서 뭐 증거 불충분 이런 느낌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 판결을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는데 서울 북부지방법원 21고단 사기 방문 판매법 위반 나름 되게 유명한 판결이에요. 자, 이 판결문 제 첫 장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여기에 검사가 이제 뭐 공판검사 근데 실제 검사 2명이 올라와 있지만 자, 변호인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변호인 법무법인이 총 4개, 그 다음에 일반 변호사분이 총 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1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직이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제 쩐주라고 불리는 법인 대표들은 증거 불충분 같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형사에서는 유죄를 만드는 건 이제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하는데 이 피해자들은 이 검사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 검사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검사님한테 맡기는 거고 그 검사님이 이제 그쵸 쩐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같이 이제 재판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를 방어하는, 그렇죠, 이 전주를 도와주는 법무법인 4군데와 6명의 변호사들이, 그렇죠, 막아낸 거죠. 이거에 대한 유죄에 대한 증거를 유죄가 아니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애매했던 거는, 이 판례는 순수한 피해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황 회장이라는 사람을 구속시킨 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까지 갔던 판례가 있는 건데, 그 판례에서는 구속까지 시키고 전부 다 합의 해제로 그 피해금을 보상받았던 사례 중에서는 전부 다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되게 많이 알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 직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피해자, 순수한 피해자들이 하다 보니까 내부 정보, 증거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상대의 변호사들이 이겨낸 그런 판례인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한 건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공유지분 매매 솔루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 판결 읽기 전까지는 제가 나름 이렇게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요청을 하면 충분히 들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었어요.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오고부터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라고 불리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 대표는 너는 빠져, 너는 괜찮아. 뭐가 문제야? 그 중간에 판매한 애들이 사기치거나 했을 확률은 되게 높은데 니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사기친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판결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그 유인책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할 때 법인 대표로 하지 그 유인책들은 잘 안 해요. 투자 권유인들 잘 안 한다고요. 왜냐면 투자 권유인들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실제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돌려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나한테 돈을 돌려주는 대상에서 빠지고 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피해자들,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만 그냥 불러만 갖고 실제 설명은 회사에 있는 뭐 설명책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뭐 전무, 상무 이런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말을 하거나 했단 말이에요. 나를 불렀던 사람은 진짜 가만히 옆에 앉아만 있어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속은 사람, 투자자하고 속인 회사의 그 임원들을 설명책을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설명책하고 이 사람은 계약하고 회사랑 계약이 됐지 이 유인책은 크게 한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이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돈이에요, 돈. 돈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책임도 돈을 따라가면 누가 져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돈은 가장 많은 돈을 수익을 얻은 사람은 전주, 아까 말한 회사를 차린 사람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요. 두 번째로 수익을 많이 얻는 사람은 본인을 불렀던 투자 권유인, 유인책,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받아요. 세 번째는 그 설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 갖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쓰겠죠.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전주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 설명의 중간에 유인책은 최소한 1,000만 원에서 매달 월급 받잖아요. 거기에 추가하게 되면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맞아요. 그럼 책임도 반대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반대로 수익도 책임도 많이 져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회사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사와 유인책을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해서도 반드시 이 둘이 같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이제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경찰 단계에서 그 법인 대표나 이 사람만 고소를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소를 할 거라면, 만약에 법적 조치를 할 거라면 모든 사람, 거기는 전주라고 하는 법인 대표,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간 유인책, 설명책 전부 다 묶어서 같이 뭐를 해야지 따로. 왜냐면 유인책 딱 봐도 돈 줄 것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묶어서 고소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책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 판결문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실제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 설명책이 했던 증거들에서 다 제출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좀 앞으로는 이 유인책 끌고 간 사람들이나 설명한 사람들이 전주는 전부 다 빠지고 피해볼 가능성이 크다. 피해라고 하는 거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고 7페이지 보면, 자, 면밀한 분석 없이 그것들이 모두 해당 토지에 대한 호재로서 향후 해당 토지들의 가치가 크게 오를 거라는 내용으로 판매원들을 교육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판매원들로 하여금 관련 신문 기사나 고시 공고 등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정보를 덧붙인 후에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그 토지를 판매하도록 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인들에게 판매 대상 토지를 공급하고 여러 법인들 간에 판매 일정들을 이해관계 조율 등을 했다. 운영에 깊이 관여해온 건 사실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판매원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대표들이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는 아니라고 보는데 검사가 낸 증거가 부족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 그 다음에 공유지분 투자 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그쵸, 증거불충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아닌 게 아닌데 증거불충분이라 이게 증명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이 나와요. 자, 피고인들고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자, 우리 그 법인 대표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밑에 설명책을 통해서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한 거는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핵심은 이거 다 쭉 걸러와서 이 우리 과정이 있잖아요. 판매하는 회사를 대표가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땅을 팔면 된다고 4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투자라고 속여서 판매하도록 교육한 것까지는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왜? 그 판을 짰으니까. 하지만 검사가 증명하는 거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야, 너 이 땅 사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 그 피해 당해보셔서 알지만, 투자해보셔서 알지만 그 대표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대표 얼굴 보고 계약했다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판례로 더 이상 이 그 법인 대표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섭다고 느꼈던 분들도 이제 뭐 진짜 바지 사장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쫀주들은 돈만 대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면 바지 사장이 설명한 적도 없고 쫀주는 뭐만 했어요? 돈만 댔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빠져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쫀주나 대표는 전부 다 빠져나가잖아요. 거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누가 사기쳤다? 그쵸, 판매원들이 사기쳤대요. 판매원들이 사기친 증거만으로 대표를 잡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판매원들은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데 니들이 주장을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소할 당시부터 판매원을 같이 묶고 대표랑 묶어서 같이 고소를 했다라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판결을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피해를 당했다, 고소를 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뭐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간에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사람들이 뭐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내가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면 고소한다는 걸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소하기 전에 여러 수많은 것들을 고민한 다음에 고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고소는 저는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해요. 최종 병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최종 병기. 마지막에 한 방에 이렇게 단칼을 치는 최종 병기, 최종 무기인데 최종 병기를 이렇게 한 칼에 목을 치려면 뭐 칼도 갈고 뭐 날도 갈고 뭐 준비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무기를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휘두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야 내가 이 합의하면서 이 피해 금액을 돌려주거나 이런 행위를 할 텐데 데미지가 없어요. 돈 많다 그랬잖아요. 웬만큼 데미지를 줘서는 다 방어해 낸다고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은 조금 뒤에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매매 솔루션이든 아니면 자기가 좀 더 많은 걸 알아보시든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결하고 이런 노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증거가 모이고 뭐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고소를 하셔야지 무작정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매매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사 회사가 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를 치는 거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그다음 지금까지 판매한 토지가 이만큼이 있고 그 관련된 피해자가 이만큼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제가 분석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증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투자라고 속였고 날 팔았구나 하는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뭐 고소를 하던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성공 사례처럼 자기한테 땅을 팔았던 친척이나 아니면 그 유인책한테 야 네가 땅을 잘못 팔았으니 나한테 책임을 줘. 안 그러면 법적 이 근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말로만 야 나 속였잖아. 알고 보니까 기획부동산 사기라는데 어떡할 거야.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해봐. 왜냐면 쫄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일단 직원분들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직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은 아마 자기한테 생각보다 많은 고소 고발건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이 원성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무작정 뭐 알아보고 고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많은 칼을 갈아야 된다. 최종 병기로서 고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칼을 엄청 갈아갖고 하셔야 된다. 거기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공유지분 투자 사기 업체 어떤 형태로 투자 사기를 치고 어떤 형태로 되어왔다. 그 다음에 제가 패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썼던 책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투자 목적이 될 수 없는 땅을 투자 목적이라고 파는 것 자체가 사기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보고서를 제가 작성하는 것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마지막 당부는 공유지분 토지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면 절대 취업하지
마시고 취업이 됐다라면 빨리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샀더니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라면 절대 남한테 권하지 마세요. 나중에 본인이 다 떠나야 될 업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